이슈 파파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다각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거래 쏠림 여전, 대응은.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오늘 저희가 이슈 파파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정치 테마주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시장의 한 켠에서는 분명히 이들 흐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을 떠나서 그리고 이 부분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부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서 향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주용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정부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야당의 압승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일단 이 보궐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까? 네, 4월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쇄신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수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태년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를 16일 진행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는 곧장 비대위원장직을 승계하고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비대위를 이끌게 됩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는 대선 직전까지 최전선에서 당을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역할을 떠안게 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선거 직후 즉각 본격적인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는데 전당대회 전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대표 대행의 임기 종료에 맞춰 6월 초쯤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가장 유력한 범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외부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거취 문제가 전당대회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분위기는 그렇고요. 그러면서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어떤 후보들의 어떤 그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그럼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대선 어떤 그런 그 지지도 변화 그거는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 나온 대선 주자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지난 8일 공개가 됐는데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기간 진행된 이 차기 대권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조사 때와 비교해 25%에서 7%포인트 떨어진 1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의 지지율을 유지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10%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조사와 같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지난달 초 총장직을 던지고 정치 행보를 예고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지만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3월 첫 주 9%였던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둘째 주에 24%로 급등한 뒤 4주 연속 23에서 25%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18%까지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 개인에 대한 호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 즉 여권의 반대편에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인물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윤 전 총장 개인의 정치력과 판단력, 돌파력, 미래 비전이 대선 시험대에서 온전히 평가받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와 여권 심판 분위기 속에서도 24%의 지지율을 유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와 달리 이 선거 결과 책임에서 거리가 있다는 점이 지지율을 유지하게 된 이유로 해석됩니다. 반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이 전 대표는
대선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계속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4일에서 7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낙연 지사의 경우는 3위를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대권 레이스가 사실 뭡니까 이번에 보궐선거 이후부터는 새롭게 이제 어떤 레이스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야의 그 각각 행보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 민주당은 9월 9일, 국민의힘은 11월 9일 전까지 각각 대선 주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 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장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 대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패배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다음 행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선거 이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치열하게 성찰하겠다고 몸을 낮추며 여론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선거 패배 책임에서 다소 자유로운 만큼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압도적 지지를 보이던 정치 지역이 바뀐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동안 당내 주류 세력이 밀던 제3후보 등판론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지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에 앞서 야권 대통합을 위한 이합집산과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뿐만 아니라 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지난 대선에 출마해 2위를 차지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당의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거취 문제가 향후 대선 경쟁에서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윤 전 총장이 제3지대 세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국민의힘의 입당에 대선 레이스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확고한 거대 양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선거 국면에서 힘을 쓰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힘을 실어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경우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시사 등 일찍이 대선 도전 뜻을 밝힌 당내 인사들과의 경쟁도 예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도 안 해주시고 가시네. 네, 뉴스토마토의 박주영 기자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주변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승희 캐스터 나와시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파평융시라고 올라가고 같은 동문이라고 올라가고 이 참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테마주의 현황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테마주 움직임을 먼저 보시면은 워낙에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련주들이 뭐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엮여 있는 종목이지 이런 부분들 아마 살펴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석열 테마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말씀하신 대로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선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야권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앞에서도 저희 기자의 멘트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대표 주자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이 테마주 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크라운 제과를 한번 보시면은 보궐선거 당일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무려 13% 넘게 급등했는데요. 지난주에 17,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신고점 경신이 됐고 그러면 왜 이 크라운 제과가 테마주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조금 황당하기도 한데요. 크라운 제과의 윤영달 회장이 윤 전 총장과 본관이 같은 윤 씨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 테마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잘못된
잘못된 걸로 좀 파악이 됐는데요. 윤 회장은 파평 윤 씨인 윤 전 총장과는 다른 해남 윤 씨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약간 황당하게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성피혁 제조업체인 덕성의 우선주인 덕성우선주는 오늘도 시세가 많이 납니다. 지금 두 자릿수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난 목요일 상한가를 냈고 금요일에는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덕성의 대표이사가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도 이상 급등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이 야당의 승리가 과시화가 된 이후에 윤 전 총장의 테마주는 우후죽순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모습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끗한 나라나 N의 계속해서 이쪽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재명 테마주 한번 보실까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궐선거 직후에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쪽으로도 지금 매수세가 많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CS는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20% 넘어가는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이가 정흥식 씨라고 합니다. 이 정흥식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테마주로 분류가 됐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연이틀 상한가 낸 이후에도 오늘까지도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신건설도 대표적인 아마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본사 이거는 소재지가 경북 안동시로 이 지사의 고향과 같다라는 이유로 묶이고 있는 상태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는 이 지사가 과거에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 근무한 경력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연관성이 있나? 주가가 상승하는데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유들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세는 굉장히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30여 년 종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후진국도 아니고 이 선진국에서 그리고 이제 같은 파평 조치가 아니고 또 다른 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주가는 그다지 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덕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울대 법대 졸업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올라가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들 흐름이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어떤 수급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 실체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따른 어떤 그런 리스크 관리, 증권가들의 조언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워낙에 요란하다 보니까 그리고 관심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투기성 그리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 환기를 위해서 시장 경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 종목이나 투자 경고 종목 그리고 투자 주의 종목 순으로 해서 경고 수위도 높기 때문에 주의 발령이 난 종목들 아마 요즘 테마주에서 많이 꼬리표 붙으신 거 보실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뚜렷한 기업의 실적과 관계가 없이 이슈나 기대 심리 등을 쫓는 정치 테마주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마주의 경우는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이 되면서 하루 동안에도 손익 구간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아마 매매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종목들의 반응들 그리고 이슈에도 민감해진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권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경고성 멘트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멘텀이 없이 지금 증시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더 정치 테마주에 반짝 몰리는 경우에 강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손실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 염두에 두고 매매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투자 클럽의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한 또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마토 투자 클럽의 부자왕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자왕 전문가님은 우량주를 지향하시는 전문가로 알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현상,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네, 이 테마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닌데, 테마 중에서 제일 좀 도움이 안 되고, 또 주식 투자에서 제일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치 테마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증시가 건전하게 상승하는 그런 장이 질이 좀 떨어지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정치 테마, 즉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뜨는데 제일 지저분하고 막판에 제일 고생하는 게 바로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영원한 테마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는 테마, 우리 앵커님도 좋아하는 실적 테마 중에서는 정말 이번 1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런 대로 좀 집중하시라. 제가 한 30년 동안 해봤는데, 저 실전 매매, 선물과 현물을 다 트레이드 해본 사람이 됐어. 보면은 정치 테마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랩이라고. 그 주식 보면은 항상 주가가 떴다가 꼬꾸라지면 반토막씩 나고, 앞자리가 날아가는 뒷자리가 항상 없어지고 이러는데, 지금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무슨 뭐 윤모시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황모시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요즘 또 서울시장이 끝나니까 또 뭐 오모시기가 움직이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끄럽고 세금을 많이 쓰게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매매가 좋아요. 왜냐하면 뒤끝이 아주 안 좋은 쪽이 바로 정치 테마거든요. 언제든지 항상 겪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또 지금 뭐 보궐선거 가지고도 이러는데 또 대선이 있으면 또 오를 거고 이게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벤트처럼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유행성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정치 테마주 절대 안 건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테마를 하더라도 테마가 정책 테마, 뭐 바이든 테마 같은 환경 테마라든가 또 수소 전기세 같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말하자면 바이오 테마라든가 이런 쪽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문제가 있으니까 전 인류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되거나 기업의 실적이 한 나라든 한 기업이든 전 국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정치 테마, 물론 정치도 중요하죠.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뭐 안모시기가 나왔다 그래서 윤모시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뭐 그래 잘 될 게 있습니까? 당장 뭐 내일 모레 또 1년 동안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일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물론 뭐 기술적인 동물적인 감각으로 매매 잘한다고 폼 잡는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 테마 입에 담기도 싫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유동성과 실적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조금 그 틈바구니에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시장을 좀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정치 테마주 근처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은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은 뭐 H&M 같은 이슈파파고도 얘기해드렸지만은 실적이 정말 1분기 실적 좋고 지난해에도 코로나 국면에서 좋고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종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쓸데없이 정치 테마주에 들어갔다가 꼭 막차 타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 실적, 영원한 테마 실적 그쪽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뭐 부장 전문가님의 어떤 의견에 사실 뭐 거의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현상으로 이제 이런 흠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뭐 사실 해마다 보면은 해마다가 아니죠. 이제 대선이 앞둔 시점에서는 항상 이게 기승을 부리는데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어디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간의 학습의 효과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겪어보니까 정말 실적이 좋은 가치주보다는 이렇게 이슈화돼서 주가가 논란거리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수익이 더 잘 났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언제는 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인정을 안 해줄 것이다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살아나가지고 뭐 사상 최고가가 되고 막 이러니까 겪어보니까 이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되는 것은 감춰지고 눈에 보이는 수익만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주가에 또는 지금처럼 정치 테마에 꽂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치 테마로 먹는 사람은 열에 한둘이라면 나머지 이 70~80%는 거의 터지고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겪어보면 알지만은 눈에는 쏙쏙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뒷맛이 아주 지저분하고 안 좋다는 부분에서는 뭐 이게 학습 효과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자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좋다고는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돈이라는 것에 눈에 딱 꽂히면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뭐 지금 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그죠?
비트코인은 잘 올라가고 있고, 가치라는 것들은 가치에 비해서 별로 정상적인 값어치를 대접 못 받으니까 일단은 좀 빠르게 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 테마주를 움직이는데, 이 정치 테마 이제 끝났어요. 선거가 끝나고 이제 내년도 이제 또 대선이라는 부분에서 또 미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항상 지켜보면 알지만 기본적 재부 분석도 없고 기술적 분석도 없으면, 기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정치 테마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기술이거든요.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워렌 버핏처럼 그냥 한 10년, 20년 묻어둘 각오로, 자식한테 물려줄 각오로 한다면은 기간 투자를 오래 하시면 되는데, 그 기회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기술적인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하셔도 좋지만, 저는 뭐 언제든지 정치 테마는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학습 효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죠. 우리가 사실 뭐 비대면으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은 원격 수업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이 줌이라는 거 가지고 매일 하거든요. 이 줌이 사실은 중국의 기술인데요. 이거 뭐 학교 비대면 수입을 하라 그랬더니 헐 뭐 남의 나라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은 보안 문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학교 수입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주식시장에서 2,3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정치 테마주는 걸고 넘어지면 다 걸려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다 걸려 있는데, 그거 쫓아가기는, 그럼 분석이 필요 없잖아요. 학연, 지연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 끝나면 없어지고요. 그 순간에 반짝였다 없어지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피눈물 난 후회하지 말고요.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겠다 말씀드리고, 학습 효과는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 전문가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맥으로 엮이는 부분들을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바이든 관련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린 뉴딜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과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 주가 움직임이 분명히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내년 5월이면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데, 정책 관련, 그러니까 대선 그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과 관련된 그런 테마, 흐름, 그 부분에 대한 미리 투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네, 너무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정책이란 테마가 전 인류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당장은 주택 문제만 하더라도 바로 건설 부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대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주택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정책과 경제 전반에 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좀 가려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전기차 분야는 정책 테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제 기업으로 실적 연결되는 그 ESG라는 그런 투자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 테마로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가려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책이라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내년에 대선으로 본다면 앞으로 누가 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승부를 걸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경제 분야가 산업 분야가 너무나 이게 많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 문제에서는 각 나라가 이해관계가 다 맞기 때문에 친환경 부분이 그린 뉴딜에 관련해서 특히 수소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은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정치 테마 중에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책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2차 전지라든가 환경 분야 2차 전지 지금 배터리가 엄청 싸우고 있는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연결시켜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다뤘던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냥 도외시하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흐름에 또 편승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이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드린 내용들 가지고서 향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슈 파파고였습니다.